겹치고 겹치다 보면 결국 나중엔 벼랑 끄트머리까지 밀려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생기게 됩니다. 30대 후반에 접어든 저 역시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며 회사에 들어오기 전 또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리기 전까진 편견에 부딪히면서 그런 생각이 수도 없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악 물고 견뎌내다 보니 이렇게 펜을 들고 제 이야기를 쓰는 날도 왔네요. 오늘은 제게 찾아온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늦둥이 외동 아들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결혼하신 지 10년 만에 낳은 아주 귀하디 귀한 아들이었죠. 그렇게 아이가 생기길 간절히 바라고 바라셨는데 결혼 9주년에 제가 찾아왔다고 해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태어나서부터 정말 부족함 없이 사랑을 잔뜩 받으며 성장할 수 있었어요. 가정의 1순위였던 다정하고 책임감 넘치시던 아버지와 저에게 늘 사랑한다고 말해주시던 어머니, 그리고 늦게 본 손자에게 많은 사랑을 표현해 주셨던 할머니와 할아버지까지 저는 이 행복이 변치 않고 영원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8살이 되던 그해 유난히 추웠던 봄날이었어요. 저는 새 옷, 새 가방을 메고 부모님의 손을 꼭 잡은 채 입학식에 다녀왔습니다.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는 저를 향해 엄만 당부하듯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 그렇게 좋아? 얼굴에 웃음꽃이 아주 한가득이네. 아들, 이거 하나만 기억해. 이제 초등학생이 됐으니까 좀 더 의젓해져야겠지?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친구들이랑도 싸우지 말고 잘 지내고 어딜 가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또 학교 안에서 다른 어른들을 만나면 꼭 인사하고 알겠지? 아유, 우리 민국이가 알아서 잘할 텐데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아? 그래도 어디 가서 외동이라 버르장머리 없네 소리 안 듣게 하려면 이렇게 말해줘야 한다고. 자자, 오늘 우리 왕자님 입학식도 잘 끝냈으니까 우리 민국이 좋아하는 돈가스 먹으러 가자. 그리고 밥 먹고 나서 민국이 잠깐 할머니 댁에 가 있을래? 엄마 아빠가 일이 좀 있어서.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안 돼. 할머니 댁에서 얌전히 잘 놀고 있으면 저녁에 데리러 갈게. 알겠지? 그것이 제 기억 속 부모님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날 저희 부모님은 직장 동료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참석했다가 돌아오시는 길에 빗길 교통사고로 인해 두 분 모두 현장에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전화를 받고 오열하시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릴 정도로 그 일이 저에겐 충격으로 남아있어요. 어린 저에겐 너무나도 무거웠던 상보. 찾아오시는 문상객들에게 꾸벅꾸벅 인사하던 저를 보며 친척분들과 부모님의 직장 동료분들은 딱한 표정으로 수군거리셨습니다. 아휴,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세상 저 어린 걸 두고 편하게 눈이나 감았으려나 몰라. 듣지 아니 빗길 교통사고라면서. 맞아. 아휴, 참 운도 지지리도 없지. 평소에 자기 아들이랑 마누라 태워다닌 습관 때문에 속도도 잘 안 내던 사람이었는데 애만 불쌍하게 됐지 뭐. 사람이 너무 슬프면 눈물도 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전 장례를 치르는 내내 영정사진 속 두 분의 환한 얼굴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난 후 부모님의 유품을 정리하고 전 할머니 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더불어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은 내놓게 되었죠. 장례를 치른 이후에도 실감이 잘 나지 않았는데 텅 비어버린 집안을 보니까 그제서야 실감이 나더라고요. 두 번 다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온기를 느낄 수 없겠구나 싶은 마음에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이 퉁퉁 붓고 마음속 슬픔의 무게가 덜어질 때까지 울었습니다. 너무 슬프고 속상할 땐 이렇게 울고 나면 그나마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께선 제가 부모님의 빈자리가 느껴질 틈을 주지 않으셨던 분들이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손주여서 모든 것들을 다 해주려고 하셨죠. 어린이날엔 놀이동산에도 데려가 주셨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사주시면서 말이죠. 할머니 댁으로 들어온 지 6개월쯤 되던 무렵 할머니께선 제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고 나서부터 네 해례비가 많이 웃는다. 이 할머니랑 둘이 살 땐 도통 말도 잘 안 하고 물어봐야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었거든. 그런데 네가 오고 나니 나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말도 많이 하고 웃음도 많아졌어. 넌 하나밖에 없는 우리 손자고 우리 집 복덩이야. 네 엄마도 아빠도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서 잘 지내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다. 할머니의 말을 들으니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고 한편으론 마음이 놓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어린 나이였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저를 귀찮아하시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으로 걱정도 많이 했었거든요. 부모님은 돌아가시게 되었지만 또 그 빈자리를 부족하지 않게 채워줄 가족이 있다는 사실에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한바탕 큰일이 있고 난 뒤로부터 새로운 행복을 만나게 되었으니 이제 앞으로는 순탄한 일들만 있겠지 하고 믿었어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 일 없이 행복하기만 하고 뜻대로만 잘 풀리면 그건 인생이 아니라고 말이죠. 저희 가족에겐 또 다른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어요. 평소엔 항상 뒷자리에 앉아도 칠판의 글씨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었던 저였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글씨가 잘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두통이 너무 심해 머리를 부여잡고 인상을 찌푸리는 날도 많아졌어요. 동네 병원에선 단순한 두통이라며 약을 지어주셨지만 증상은 나날이 심해져만 갔죠. 할머니, 저 머리가 너무 아파요. 속도 너무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아요, 할머니. 저 너무 아파요. 아직도 머리가 아파? 얼마 전에 병원 가서 약 타왔잖아. 약을 먹고도 나아지는 게 없어? 토할 것 같은 느낌도 계속 있고. 너무 어지럽고 머리도 엄청 아프고 속도 메스껍고 약 다 먹었는데도 전혀 나아진 게 없어요. 할머니,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약을 먹어도 낫질 않는담. 안 되겠다.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으니 할머니랑 저 사거리 옆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가보자.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제 상태를 들어보시더니 바로 CT며 MRI며 온갖 정밀 검사를 해보자고 하시더군요. 1시간 정도의 검사가 끝난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모릅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진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민구가 너무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말하는 건 다 이루어지는 거 알지?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하다고 나올 테니까 불안해하지 말자. 할미가 손 꼭 잡아줄게. 그래, 우리 민국인 원체 건강하니까 아무 일 없을 거다. 그냥 평소보다 몸이 좀 안 좋아서 머리가 그렇게 아팠던 걸게야. 원래 컨디션이 안 좋으면 머리도 많이 아프고 또 머리가 아프다 보니까 속이 울렁거리기도 하거든. 아무 문제 없을 게다, 민구가.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달래주시니 그래도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은 안정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두통에 시달리고 어지러움을 느끼고 눈앞이 흐릿하다 느꼈던 것도 속이 울렁거렸던 것도 다 뇌종양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조금만 더 빨리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 경우엔 악성 뇌종양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서 우선 최대한 빠르게 수술을 진행한 후에 방사선 치료 또 항암 치료를 같이 병행해 보는 것으로 하죠. 생존율이 많이 낮은 질환은 아니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종양의 위치가 매우 좋지 않아 수술하고 나면 오른쪽 시력을 잃을 수도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분명 힘든 일은 작년에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런 악재를 겪고도 또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할머니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린아이처럼 주저앉아 엉엉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이 어린 것한테 도대체 무슨 죄가 있다고 1년 새 이런 일을 연달아서 겪게 만드냐고. 내가 정말 속상해서 못 살겠다. 속상해서 못 살겠어. 내가 내 딸 가슴에 묻으면서 부모 없는 서로만 느끼고 살게끔 잘 키우겠다고.
아픈 것 없이 건강하게 장가갈 때까지 잘 키우겠다고 그렇게 다짐에 다짐을 했는데 죽어서 우리 미영이 얼굴을 어떻게 볼꼬. 그만 울어. 애도 보는데 치료 잘하면 된다잖아. 아예 치료 방법이 없는 병도 아니고 수술하고 항암 치료도 하면 금방 나을 텐데 왜 그래? 미영이가 하늘에서 이런 당신 보고 더 속상해하겠어. 애도 이렇게 아픈데 우리라도 강해져야지. 이렇게 어린애처럼 운다고 달라지는 게 있어? 애 보는 앞에서 어린애처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앉아서 엉엉 우는 할머니에게 할아버진 강해져야 한다며 윽박을 지르셨습니다. 그리고 멍한 표정을 짓고 있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민구가 괜찮다. 어차피 걸린 병이라면 이겨낼 수 있도록 잘 치료받으면 돼. 할아버지 할머니 널 어떻게 해서든 다시 건강해질 수 있도록 만들 거다. 그러니까 힘들겠지만 너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원래 병이라는 건 포기하려 할수록 더 악해지고 강해질수록 약해지는 법이다. 그러니 힘을 내야 해. 이 할아버지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지? 할아버지는 우리 민국이가 씩씩하게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그렇게 전 9살이라는 나이에 길고 긴 투병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병동에 들어섰는데 저와 같은 상황인 또래 친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때로는 저보다 더 상황이 좋지 않은 친구들을 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수술과 항암 치료를 위해 머리를 박박 밀어야 했습니다. 난생 처음 하는 삭발이 어색하기도 하고 또 거울 속의 제가 너무나도 낯설어서 울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진 제가 투병을 하는 동안 단 한순간도 제 옆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특히 할머니께선 손에 습진이 생기고 입술이 부르틀 정도로 제 옆에서 열심히 절 돌봐주셨죠. 한날은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며 죄송한 마음에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괜히 아파서 할머니 할아버지께 짐만 되어드리는 것 같아요. 저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아파서 죄송하다니 왜 그런 말을 해. 할머니 할아버진 우리 예쁜 손자가 언제쯤 나와서 다시 환하게 웃는 모습 보일까? 또 다 나오면 어딜 놀러 가야 할까?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일까? 이런 생각이라면 수도 없이 많이 했지만 네가 아프단 이유만으로 널 원망하거나 귀찮다거나 짐처럼 여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할머니 할아버진 네가 살 수만 있다면 다시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귀찮고 힘든 일이라도 얼마든지 할 거다. 그러니까 그런 약한 소리 하지 말고 툴툴 털고 일어나. 그거면 우린 더 바랄 게 없다.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수술을 하고 난 뒤였어요. 수술 후 저는 결국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게 됐는데 어느 날 치료를 받으러 가던 길에 할머니께서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듣게 되었죠. 선생님, 우리 민국이 앞으로 평생 오른쪽 눈으론 볼 수 없는 건가요? 저 어린 것이 벌써부터 시력을 잃어버리고 될 수 있다면 제 각막이라도 주고 싶은데요. 전 어차피 살 만큼 산 늙은이라 눈 하나 없어도 별 지장은 없지만 저희 손자는 아직 10살도 안 됐어요.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선생님? 보호자님 마음은 알지만 민국이 경우엔 뇌종양으로 인한 시신경 손상이어서 이 경우엔 각막 이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시력 회복이 많이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오른쪽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 절 위해 본인의 각막까지 내어주고 싶다며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또 어떤 날엔 할아버지의 수첩을 보게 되었는데 그 안엔 제가 입원한 날부터 지금까지 제 열은 몇 도였고 또 약은 몇 시에 챙겨 먹었는지 등등 자세한 것들이 모두 적혀 있었어요. 그때 저는 비로소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진심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답니다. 비록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고 약간의 사시까지 가지게 되었지만 불행 중 다행히도 뇌종양은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어요. 육체를 괴롭히던 병은 자체적으로 사라졌지만 눈에 흔적을 남기고 가버린 탓에 초등학교 고사하고 중고등학교 내내 친구를 제대로 사귀지도 못했어요.
체육 시간엔 항상 벤치에 앉아 있거나 교실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것이 일상이었고, 오른쪽 눈을 가리고 가면 짓궂은 남자애들이 안대를 툭 튕기기도 했죠. 처음엔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나중엔 놀리려면 놀리라지, 이런 마인드로 아이들을 대했습니다. 오늘도 눈 가리고 왔냐? 대단하다 너도. 아침마다 안대 갈아 끼우는 것도 귀찮지 않냐? 나 같음 그냥 눈 때문에 쪽팔려서 학교를 안 나올 것 같은데, 친구 없어서 너 하나 안 나와도 아무도 신경 안 써줄 텐데 뭐 개근상이라도 필요하냐? 대학은 가고 싶어서? 그러는 너는 나처럼 개근해도 대학은 발도 못 들일 성적이잖아. 남 조롱할 시간에 글 한 자라도 더 보지 그래? 내가 너였다면 성적 보고 쪽팔려서라도 공부하는 신용이라도 하겠다. 그리고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는 거라고 했어. 넌 쪽팔려서 학교를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아침에 일어나기 귀찮아서 학교를 안 나오는 거잖아. 뭐? 이 자식이 진짜 미쳤나? 너 뭐라고 했어? 이런 식으로 싸움이 벌어지는 일이 종종 있긴 했어도 중학교와 고등학교 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었어요. 친구는 없었지만 그만큼 학업에 열중했기 때문에 성적은 아주 완벽하게 관리해 두었던 것이죠. 고등학교 3학년 졸업을 앞뒀을 때 담임 선생님께선 제가 성적도 좋은 데다 생활기록부도 모범의 표본이니 대학 졸업을 한 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들어가는 게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은데 제가 눈이 이래서. 민구가, 학교가 아닌 사회로 나가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 물론 대학도 마찬가지고 사실 나쁜 사람도 많지만 좋은 사람들도 정말 많단다. 네가 지금 눈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건 아무것도 없잖니.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잘 걷고 잘 뛰고 공부도 잘하는 데다 행동도 올바르고 3년 내내 본 넌 아주 빛나는 아이야 민구가. 그러니 주눅들 필요 없어. 장애라는 것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썩히기엔 너무 아깝잖니. 선생님은 네가 제일 잘 됐으면 좋겠다. 진심이야. 저는 제 성적으로 국내에서 가장 명문대로 진학을 하게 되었고 다행히도 대학교에선 좋은 친구들을 만나 무난히 잘 지낼 수 있었어요. 친구가 생긴다는 건 이런 거구나 싶을 정도로요. 안대를 끼고 다니다가 제가 가진 불편한 부분을 오픈했을 때도 그 친구들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안대 끼고 다니는 거 그게 더 불편하겠다. 거슬리지 않아? 빼고 다녀. 뭐 이상하지도 않구만 뭘. 그거 가지고 이상하다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더 문제야. 그 말 한마디가 저한테는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할 때 담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떠올랐어요. 사회엔 나쁜 사람들도 존재하지만 좋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이야기. 회사에 들어가게 되어도 제 눈을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줄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것은 저의 아주 큰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국내에서 내노라는 기업들에 하나도 빠짐없이 지원을 했어요. 저에게 맞는 직무를 찾아서 지원하고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도 4년 내내 올 A뿔을 맞았고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다녔기 때문에 아주 당연하게도 넣는 족족 서류는 통과되었어요. 한 기업의 첫 번째 면접 날 태어나 처음 양복을 입은 저를 보면서 할머니와 할아버진 무척이나 기뻐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손자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히게 키워놨다니까. 안 그래요, 여보? 그 조그맣던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커서 이렇게 멋들어지게 양복까지 차려입고. 그러게 말이야. 우리 민국이 이렇게 차려입으니 인물도 잘생기고 아주 훤칠한 것이 영화 배우 같다. 길에 나가면 여자들이 줄을 서는 거 아니요? 아유, 할아버지도 참. 너무 비행기 태워주지 마세요. 저 나중에 버릇 나빠지면 그거 다 할아버지 탓이에요. 저 면접 다녀올게요. 당당한 걸음으로 집을 나서고 면접장에 들어서던 그 순간 그 공간에 있던 사람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한 사람은 대놓고 인상을 찌푸리기도 했고
한 사람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저를 위아래로 스캔하기도 했어요. 애써 그 시선을 다 무시한 채 제 이름을 부를 때 면접을 보기 위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준비해둔 예상 답변들을 속으로 외우면서 말이죠. 긴장을 애써 가라앉히며 의자에 앉았는데 절 마주할 면접관들의 시선은 아까 밖의 면접자들과 똑같았습니다. 싸해진 면접 분위기에 한 면접관이 절 보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김민국 씨라고 하셨나요? 스펙도 좋고 뭐 성적도 괜찮고 고등학교 때도 성적이랑 생활기록부가 굉장히 좋네요. 그 눈을 하고서도 학교 생활은 잘했나 봐요? 학생 때도 결석 한 번 한 적 없고 대학교 다닐 때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4년 전액 장학금을. 네, 잘 들었습니다. 민국 씨가 저희 회사에서 저희와 함께할 일은 없겠네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스펙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서요. 이 사람이 우리 회사 분위기가 어울리는지 수준이 맞는지 뭐 그런 것들이요. 어떤 말을 하는 건진 민국 씨가 더 잘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떤 회사에 면접을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얘기를 들었을 것 같아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빙빙 돌려 말하기 싫으니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죠. 안타깝게도 김민국 씨는 우리 회사에 어울리지 않는 분인 것 같습니다. 면접 온다고 고생했을 텐데 면접비는 나가면서 바로 주실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면접관들은 저의 눈만 보고서 그냥 면접을 끝내버렸어요. 같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며 말입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흘렀어요. 이런 시선엔 나름 내성이 생기면서 강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주저앉고 싶지 않아 남은 면접들까지 모두 도전을 했는데 결과는 모두 탈락이었어요. 제 눈을 보고 아예 면접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회사도 있었고요. 그것은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견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25 취업 준비를 하던 도중 세상 둘도 없는 제 편이셨던 할아버지께서 오랜 지병이었던 폐렴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는 대신 덤덤하게 할아버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더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가신 것이 어쩌면 다행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요. 니네 할아버지 죽기 전에도 네 걱정만 하더라. 나한테 잘 돌보라고 어찌나 당부를 하던지 아마 알고 있었겠지. 본인 명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그래도 더 안 아프고 잘 갔어. 매일같이 기침하고 숨 쌕쌕거리며 힘들어하는 것보다야 차라리 낫지. 편한 곳으로 가셨을 테니 민국이 너도 너무 속상해하지 말어. 할아버지께서 관리하시던 8층짜리 건물은 할머니께서 관리를 하시게 되셨고 장례가 끝난 뒤부터 저는 다시 취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도 받아주는 곳이 없어 이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다 작은 중소벤처기업에 이력서를 넣었어요. 할머니께선 계속해서 취업에 도전하는 절 걱정하셨습니다. 민구가 이제 그만하라니깐 정취업을 하고 싶으면 헬미 건물이나 좀 관리해 주든지. 요새 학생들이 우리 건물에 많이 들어오려고 하고 이 헬미 혼자서 관리하려니까 조금 힘들어서 그래. 월급은 할미가 넉넉하게 줄 테니까 사서 마음고생하지 말고. 아까 전에 면접 오라고 연락받아서 마지막이다 하는 생각으로 면접 한번 가보려고요. 이번에 떨어지면 다 포기하고 할머니 건물 관리인 할게요. 저 월급 빵빵하게 주시는 거죠? 그럼 빵빵하게 주다 마다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 야무지게 잘하고 와. 이번엔 이 할미도 왠지 느낌이 좋구나. 오늘 꿈을 좋은 걸 꿔서 그러나. 아무튼 잘 다녀오거라. 우리 손자 아자아자 파이팅이야. 이번 면접이 생애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자에 나와 있는 주소로 이동을 했어요. 회사는 정말 작고 아담한 건물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도착해서 조심스럽게 문을 여니 사장님으로 보이시는 분께서 절 웃으며 맞이해 주셨어요. 오늘 2시에 면접 보기로 한 김민국 씨?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생각보다 많이 일찍 왔네요. 찾아오는데 어렵진 않았어요.
워낙 구석에 있어서 면접 보러 오시거나 미팅하러 찾아올 때마다 많이들 헤매시더라고. 자, 어서 들어와요. 따뜻한 차 한 잔 줄까요? 뭐 마실래요? 쌉싸한 아메리카노? 아니면 달달한 오렌지 주스? 전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명아 씨, 오렌지 주스 2잔만 부탁할게요. 얼음 둥둥 띄워서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회사 분위기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내부는 넓었고 직원들도 10명 정도 있었고요. 제가 들어가니 다들 힐끗거리긴 했지만 그래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본인 할 일을 하시더라고요. 대표방에 들어가니 저도 모르게 또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게 눈에 보였는지 대표님께서 절 보고 크게 빵 터지셨어요. 긴장 풀어요. 누가 보면 내가 뭐 잡아먹으려고 부른 줄 알겠네. 집은 요 근처고 대학도 엄청 좋은 곳 나왔네. 민국 씨 완전 엘리트인데 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안 가고 저희 회사 이력서를 넣었어요? 이 정도면 각자 모셔가려고 난리일 텐데. 보시다시피 제 눈이 이래서 대기업은 고사하고 중견기업, 일반 중소기업에서도 이력서를 보고 무시하더라고요. 면접 보러 오라고 부르면 면전에다 대놓고 조롱당하기 바빴고요. 민국 씨, 그거 너무 상처받으면 안 돼요. 그건 그 사람들이 사람을 볼 줄 몰라서 그런 거야. 사람이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텅 비어 있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 알죠? 민국 씨 인물도 좋고 속도 꽉 차 있는 게 제 눈에 아주 잘 보여요. 그 사람들은 그런 인재를 놓친 거고 뭐 굴러온 복을 걷어차겠다는데 어쩌겠어. 내가 면접 오라고 하길 잘했네. 내가 냅다 굴러온 복 감사합니다 하고 주워가면 되지 뭐. 대표님께선 제 눈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아 하셨어요. 되려 저보고 인물이 좋다며 면접 부르길 정말 잘했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태 불렀던 면접자들 중에 스펙도 그렇고 인성도 피지컬도 하나같이 아주 마음에 든다며 절 채용하겠다고 하셨죠. 정말 절 채용해 주시는 건가요? 그럼 제가 뭐 거짓말로 뽑는다고 하겠어요? 남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자, 그럼 언제부터 출근 가능해요?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고 다음 주 월요일도 좋아요. 민국 씨도 마음의 준비는 해야 할 테니 월요일부터 출근할래요?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당연하지. 우리 회사의 가족이 되어준 걸 환영해요, 민국 씨. 조심해서 들어가요. 아참, 올 때 뭐 타고 왔어요? 버스 타고 조금 걸어서 왔어요. 여기서 10분을 넘게 걸어와야 하는데 그걸 버스를 타고 왔어요? 안 되겠네. 내가 택시비 줄 테니까 택시 타고 가요. 내 친구가 콜택시라는데 부르면 3분 내로 오거든. 불러줄 테니까 타고 가요. 알았죠? 안 그러셔도 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님. 전 얼떨결에 취업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공짜 택시까지 타고 귀가를 할 수 있었어요.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처음 느껴보는 배려에 얼떨떨한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런 회사에 내가 첫 출근을 하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설레었죠. 할머니도 뛸 듯이 기뻐하셨고요. 아니 그런데 거기 사장 참 괜찮은 사람이다. 처음 본 사람인데 택시까지 불러다 주고 요금도 안 받고. 민국이 너 이왕 취업했으니 열심히 해. 돈 벌기 힘들다는 걸 알아야 돈을 아끼고 모으는 법이야. 알겠지? 알겠어요, 할머니. 내가 누구야? 김민국, 바로 할머니 손자잖아요. 누구보다 열심히 또 잘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전 직장인으로서 첫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대표님을 제외한 다른 직원분들과 소통을 하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다들 제 눈을 힐끗거리며 쳐다보거나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제가 직원분들과 말을 나눈 건 출근했을 때 안녕하세요 인사와 퇴근할 때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형식적인 인사말이 전부였습니다. 사장님도 그런 분위기를 눈치채셨는지 한날은 갑자기 회식을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다들 선약 없지? 있어도 취소해. 새 식구도 왔겠다. 우리 소고기로 배나 채우러 가자. 소고기라는 단어에 직원들은 좋아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얼핏 봐도 비싸 보이는 소고기집으로 향했고 고기와 술이 함께 들어가니 조용하던 직원들도 하나둘씩 취하기 시작하면서 시끄러워졌어요. 그리고 대표님은 박수를 짝짝 치면서 직원들의 시선을 주목시켰습니다. 자, 자, 오늘은 우리 회식이기도 하지만 우리 직원인 김민국 씨 환영회이기도 해. 자, 오늘의 주인공인 민국 씨,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한마디 해야지. 저는 고기를 먹다 말고 일어서서 이야기를 해야 했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기도 하고 생각해도 멘트도 없어서 어물거리고 있는데 또 술을 마시니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기도 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입사원이 된 김민국입니다. 다들 면접날 제 얼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한쪽 눈이 좀 불편합니다. 어릴 때 뇌종양을 앓았고 위치가 안 좋았던 탓에 수술을 하다가 오른쪽 눈 시력을 잃게 되면서 사시까지 같이 찾아오게 됐거든요. 참 일이 그렇더라고요. 안 좋은 일엔 또 안 좋은 일이 겹쳐서 오게 되고 아무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 얼굴을 쳐다보시기가 좀 껄끄러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한쪽 눈만 불편하다 뿐이지 나머진 여러분들이랑 다 똑같거든요. 친구도 있고 또 제 입으로 직접 말하기 민망하고 부끄럽지만 지내보시면 성격도 제법 좋은 놈입니다, 제가. 아침엔 좋은 아침이다. 오늘 날씨 좋지 않냐? 퇴근하면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 같이 저녁 먹고 들어갈래? 이런 식으로 평범하게 대화도 하면서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인사를 마치고 나니 잠깐 정적이 일었다가 이내 직원들의 박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니 너도 나도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눈만 보고 약간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 그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다며 다들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날 회식 자리가 끝나고 대표님과 같이 걸어가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이야기하고 나니까 어때요? 입사하고 난 내내 마음이 영 불편해 보였는데 이제 좀 얼굴이 핀 것 같네. 후련해졌어요? 확실히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나니까 후련하긴 하네요. 편하기도 하고요. 대표님이 절 가족으로 받아주셨고 저도 여기서 오래 일하고 싶은 마음에 직원분들이랑 정말 잘 지내고 싶었거든요. 진심은 언젠간 통하는 법이에요. 한땐 날 몸서리 칠 만큼 싫어했던 사람도 나의 진가를 알게 되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 직원들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내가 옆에 두고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민국 씨도 너무 주눅들지 말고 어깨 쫙 당당하게 일했으면 좋겠어요. 살다 보니 사회라는 게 내 뜻대로 따뜻하지만은 않더라고요. 민국 씨도 그동안 취업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상처 많이 받았을 텐데 여기서 일하면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따뜻함을 좀 느끼면서 마음에 난 상처가 치료됐으면 좋겠네요. 다시 한번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대표님은 진심으로 절 대해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있을까? 난로가 사람이라면 대표님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전 신입이었지만 대표님의 신임을 받아 미팅 자리에도 따라 나서고 또 업체 계약 자리에도 따라 나서게 되었어요. 거래처 사람들이 제 눈을 빤히 쳐다볼 때마다 대표님께선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죠. 아, 이 친구가 어릴 때 뇌종양을 앓아서 오른쪽 눈이 살짝 아픕니다. 그래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머리가 아주 빠삭한 친구라 입사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제가 한번 키워보고 싶어서 데리고 다닙니다. 그런 사연이 있으셨구나. 아유, 미안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실례했네요. 대표님 덕분에 제 외모만 보고 판단했던 사람들의 시선도 많이 바뀌었고 저도 일이 익숙해지면서 말하는 법, 거래를 성사시키는 법까지 꼼꼼하게 배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업이라는 건 모든 순간 다 뜻대로 잘 되기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일을 하다 보니 언성이 높아지는 순간도 있었고 또 몇 거래처들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는 일도 종종 생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순간마다 저희 대표님께선 힘든 기색 하나 없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무던히도 애쓰셨어요. 대표님, 혹시 마음속에 부처님을 품고 사시는 거 아니죠? 저 같으면 진짜 너무너무 화나고 속상해서 소리 지를 것 같은데 어떻게 대표님은 화를 한 번 안 내세요? 정말 신기하다니까요. 화를 낸다고 달라질 일이었으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화내고 짜증냈겠지. 사업하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는 거 아니겠어? 하물며 내노라 하는 대기업들조차 실패를 거듭하는데 우리라고 뭐 마냥 잘 되라는 법 있나? 최대한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하다 보면 또 잘 풀릴 날이 오겠지. 대표님은 주저앉는 법을 모르는 긍정적인 분이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희 회사는 나아지긴커녕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항상 밝은 표정을 하고 계셨던 대표님의 표정도 나날이 어두워져 가고 있었어요. 어떤 날은 지인들에게 전화를 하며 자금을 좀 빌려달라는 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줄 수 있을까? 한 번만 도와주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든 회사 살려서 무조건 갚을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회사가 기울어지는 모습이 보이니 몇몇 직원들은 더 이상 못 다니겠다며 사직서를 내밀었고, 그럴 때마다 대표님은 잡지 않고 미안하다며 직원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회사의 대출 이자 연체가 너무 길어져 기한 이익 상실 예고 등기장이 오기도 했죠. 대표님께선 어떻게든 회사를 포기하지 않으려 백방으로 뛰어다니셨지만 별반 큰 성과는 없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대표인 내가 잘해야 하는데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 회사도 이 모양 이 꼴이 난 것 같아서 여기보다 좋은 회사는 널리고 널렸으니 나가고 싶을 때 언제든 나가도 좋습니다. 남은 직원들은 10명 내외였지만 그중 누구도 회사를 퇴사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회사가 문을 닫을지언정 모두가 대표님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떻게 하면 회사가 살아날 수 있을까 다들 머리를 맞대가며 고민하던 어느 날, 주말이 끝나고 회사에 출근을 하니 대표님께서 상기된 얼굴로 소리치셨어요. 모두한테 전해줄 이야기가 있어. 좋은 소식이니까 다들 빨리 들어와 봐. 우리 어쩌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도 몰라. 대표님의 그 한마디에 출근해 있던 직원들 모두가 놀라며 대표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표님은 주말에 있었던 일들을 저희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토요일에 혼자 출근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을 했어. 사실 이대로 가게 되면 남은 직원들 월급은 물론이고 건물 관리비까지 내기 힘든 지경이어서 회생을 신청해야 하나 아니면 마음 독하게 먹고 직원들을 모두 내보내야 하나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신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찾아오신 거야. 다들 알다시피 우리 회사가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곳에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난 길을 헷갈리셨나 하는 마음에 나갔는데 우리 회사를 찾아오신 게 맞더라고.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에 저희는 모두 놀라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회사 사정을 잘 아는 지인에게 건너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또 듣다 보니 젊은 사람이 혼자 회사를 살려보겠다고 발벗고 뛰어다니는 게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어 회사에 투자를 하기 위해 찾아오셨다는 것이었죠. 이야기만 듣고 선뜻 투자를 하러 찾아오셨다고요? 투자 금액이 얼마였는데요? 듣고 놀라지 마. 무려 10억을 가지고 찾아오셨어. 이 정도면 충분히 일어설 수 있을 거라 하시면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10억을 가지고 찾아오면 당연히 누구라도 거절하겠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해도 그 돈을 선뜻 받겠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 그냥 주는 돈이 아니라 나중에 다 돌려받을 거라고. 그리고 다시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하나로 투자를 하는 거니 그냥 받으라고 말이야. 내가 그 어르신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감사하기도 하고 또 너무 죄송하기도 해서. 곧 망해가기 일보 직전인 회사에 10억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건 도박이나 다름없는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돈을 그대로 두고 언젠가 다시 회사가 일어서게 되면 꼭 갚으라는 말을 남긴 채 사라지셨다고 하더군요. 직원들은 모두 그 말을 듣고
그분의 정체를 몹시 궁금해했습니다. 정말 대박이야. 내가 그 정도 돈이 있는 사람이었다 해도 절대 그렇게 못했을 텐데. 돈이 엄청 많은 어르신인가 봐. 그치? 우리 회사 사정을 알고 있는 할머니에 가까운 사람이 누군지도 궁금하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 생겨서. 회사는 문을 닫기 일보 직전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되었고, 대표님을 포함한 저희 직원 모두는 다시 힘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할머니께 회사에서 일어난 모든 이야기들을 말씀드렸고, 잠자코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할머니께서 방긋 웃으며 저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대표가 다시 기운을 차렸다니 정말 다행이구나. 무슨 사내놈이 그렇게 어린애처럼 엉엉 우는지 원. 내 민망해서 돈을 도로 들고 나갈 뻔했다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설마 대표님께 10억을 드렸다는 분이 할머니셨어요? 놀랍게도 그날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신 분은 저희 할머니셨어요.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대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중소기업까지 모두 눈 때문에 면접조차 거부당하던 절 따뜻하게 받아준 유일한 사람이었던 대표님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계셨다고 해요. 그리고 퇴근 후 저와 직장 동료의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되셨고, 거기서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되셨다고 하더군요. 너한테 베풀었던 그 따뜻한 마음, 하이민 그거 하나만 믿고 건물 담보로 대출받아 10억을 투자할 수 있었던 게야.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기까진 시간이 좀 걸릴 테지만 그래도 너희 대표라면 충분히 노력해서 일어설 수 있을 게야. 그러니 너도 대표 옆에서 물심양면으로 열심히 돕거라. 세상에 그런 상사를 만나긴 쉬운 일이 아니니까. 이야기를 듣자마자 전 할머니를 꼭 안아드리며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몇 년 혹은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표님을 도와 다시 회사를 일으켜서 좋은 결과를 꼭 낼 것이라고 말이죠. 다음 날 대표님께선 절 조용히 불러 말씀하셨어요. 우선 급한 불은 껐고 다음 주부터 다시 거래처 잡아서 돌기 시작할 거야. 오랜만에 하는 일이라서 긴장도 될 거고 매뉴얼도 머릿속에서 좀 흐릿해졌겠지만 그래도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 민국 씨, 나는 말이야. 나 믿고 기다려준 우리 직원들, 그리고 민국 씨를 위해서, 그리고 민국 씨 할머님께 은혜 갚기 위해서라도 정말 악으로 깡으로 일어서려고 이 악물고 노력할 거야. 할머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실 거라고 민국 씨한테 미리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셔서 어제 일부러 이야기 안 했어. 괜히 말했다가 불편해하기도 할 것 같고. 난 민국 씨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민국 씨랑 민국 씨 할머니께 내가 너무 큰 빚을 진 기분이야. 그만큼 내가 더 열심히 할게. 대표님도 아무것도 없던 절 믿고 채용해 주셨잖아요.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지도 않으셨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거예요. 대표님은 누가 뭐래도 좋으신 분이고 또 회사에 얼마나 진심인지 알고 있으니까. 저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대표님을 믿어요. 저희 정말 열심히 해봐요. 아무래도 한 번 위기를 겪었던 회사이다 보니 새로운 거래처를 뚫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위기에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기업임을 어필했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가감없이 드러냈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꼭 닫혀있던 거래처 사장님들의 마음을 열게 만들기도 했죠. 회사가 일어나기까지 정확히 5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매일 늦은 시간까지 불이 꺼지지 않고 직원들끼리 머리를 맞대며 어떻게 해야 발전을 할 수 있을지 회의를 하기도 하고 테스트를 하기도 한 결과였죠. 예전 매출액으로 서서히 복귀하고 있을 무렵 저희끼리 단촐하게 시작한 회식 자리에서 대표님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을 수 있었어요. 대표님께선 정말 아무것도 없이 맨바닥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너는 안 될 놈이라며 비웃기도 했고 1년도 안 돼서 분명히 망할 거라고 호언 장담을 하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도 사업을 시작했기에 저희 같은 직원들을 만날 수 있었다며 전혀 후회 없고
되려 비웃었던 사람들에게 나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살고 있다 하고 자랑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다시 예전의 매출로 서서히 돌아오고 있고 이 모든 건 날 믿고 따라와준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해. 과거에 날 비웃고 조롱하던 놈들한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당신들이라면 힘든 순간에 10억을 선뜻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또 내가 힘들 때 옆을 떠나지 않고 지켜준 사람들이 있느냐? 하고 말이야. 지금 이때까지 내 옆에 남아있어준, 그리고 회사를 위해 발벗고 뛰어준 모두에게 너무 감사해. 우리 앞으로 정말 잘 되자. 이 시점에서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 저희 회사가 어려울 때 할머니가 빌려주셨던 10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표님께선 10억과 함께 이후 발생한 회사의 추가 수익률까지 더해 할머니께 금액을 돌려드렸답니다. 할머니께선 내가 아직까지 사람 보는 눈은 녹슬지 않았다고, 그리고 회사가 무너지지 않고 성공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 회사는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더 크게 성장하게 되었어요. 매출도 엄청나게 뛰었고, 사세 확장을 통해 10명 남짓했던 직원들은 어느새 30명까지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 북적북적한 분위기에서 활기차게 업무를 보고 있답니다. 아, 그리고 저는 과장까지 승진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직원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까지 전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저의 결혼 소식이었답니다. 2년 전 저희 부서의 막내 직원으로 입사를 하게 된 제 예비 와이프. 일을 가르치다 보니 둘이 함께 무언가를 하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 번 더 눈길이 가게 되었고 또 마음이 끌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가진 장애를 편견 없이 바라봐준 사람이었기에 사랑을 시작했고 또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기로 마음을 먹을 수 있었답니다. 뇌종양 투병으로 인해 오른쪽 시력을 잃고 또 학창 시절에 왕따까지 당했던 저, 수없는 편견에 부딪히면서 대기업과 중견기업 입사에 실패하고 마지막으로 입사했던 회사가 제 인생을 이렇게까지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던 전 어느새 한 기업의 과장이자 하나의 아버지, 그리고 한 여자의 남편이 되어 사회에 녹아들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가진 장애가 정말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거든요. 마크 피셔가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장애물을 만나면 내가 너무 일찍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라고 말이죠. 실패한 사람들은 현명하게 포기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미련하게도 참습니다. 참고 살아내다 보면 언젠가 시간이 흘러 꼭 웃을 수 있으실 거예요.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의 길고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의 하루가 행복으로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